자, 전 시간에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업지와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공장이라는 것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랬더니 아니다. 이 비용은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커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 백화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캄보디아 있죠. 이런 데 입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웨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론을 이제 발만 담근 사람들 있죠. 결국은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인데 순이익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이사드, 뭐 그린헛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대 수요 이론은 웨시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있죠. 그곳에 입지해야 된다. 요거는 그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베버라는 사람은 공장은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 이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비를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자, 맨 먼저 수송비, 교통비라고 합니다.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때로는 공장 같은 경우는 몰려있을 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이익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집적인자다. 혹은 때로는 공장은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산인자다. 이런 거 감안해 가면서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셋 중에서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런 얘기죠. 중요시했다는 얘기는 다른 건 무시했다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시하면서 결국은 수송비라는 것은 원료도 어디다 날려야 돼요?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이 일단 수송비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된다. 일단은 이걸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무시한 건 아니라 자, 노동비도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이 지역이 여기 시장인데 이 지역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칠수록 나갈수록 추가되는 수송비는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L 지점으로 나가게 되면 수송비 더 크게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인데 나가게 되면 수송비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수송비는 더 커지는 대신에 인건비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 노동비를. 그러면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요걸 좀 따지고 세 번째는요. 어떤 공장은 공업 단지 같은데 이렇게 몰려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장들이 몰려 있으면 그 정부라든가 시설 그런 거 원료도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면서 이익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감안해 가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중에서 그래도 운송비, 수송비 관련된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고요? 원료와 제품의 운송비 합이 가장 적게 드는 곳 있죠? 그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시멘트 공장은 원료는 한 100톤 정도 된다. 자, 점토하고 석회석 같은 게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흙을 끄집어내 갖고 캐와 갖고 공장에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석회석과 점토만 골라낸 다음에 그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다 바싹 구운 다음에 짧게 부순 게 세멘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10톤밖에 안 되네요. 공장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원료가 나는 곳이고 요거는 시장 쪽이라면 시멘트 공장이 요쯤에 있다. 그러면 100톤을 여기까지 날려야 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은 요쯤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톤을 10톤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날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이번에는 맥주 공장을 생각할게요. 맥주 공장은 원료는 10톤밖에 안 됩니다. 메가하고 어린 보리하고 그 다음에 호프라는 식물이 답니다. 근데 이제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한 맥주 박스라든가 맥주병 같은 거 되게 무거울 겁니다. 한 100톤 된다고 볼게요. 그럼 맥주 공장은 이쯤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10톤을 여기까지 날른 다음에 100톤으로 만든 다음에 날른 게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멘트 공장 같은 거를 뭐냐면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감소했다 해서 중량 감소 산업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 맥주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죠. 그래 이거를요 중량 증가 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 같은 거 볼게요. 통조림 같은 거를 바닷가에서 서울 쪽으로 날르려면 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꽁치 통조림을 어디다가요? 바닷가에서 통조림으로 만든 다음에 날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 빵 공장 같은 거 생각할게요. 빵을 농지 근처에서 만들어서 날르려면 상할 수 있죠. 날르다가. 그러니까 아예 밀가루 같은 것만 도심 쪽으로 날른 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 이제 편제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천연자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주로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편 원료다 해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있죠.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요 시장 쪽에 입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기타 공장 부지의 입지라고 해서 노동지향형 입지는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입지해야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적지향형 입지는 그 관련된 산업, 이거를 계열화된 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역공장에 팔고 이런 거를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는 몰려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동차 공장에 가면 여러 공장들이 하청업체에 몰려있죠. 이런 거를 집적지향형 입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점 지향형 입지는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적한 지점에 입지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중간지점 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입지로는 이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고립국모형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고립국모형을 통해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해서 결국은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했고, 두 번째는 농업 입지론까지 발표하면서 수송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입찰 지대에 따라 결국은 농업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농업 입지론까지 발표했던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도시가 있다고 쳐자. 도시. 자, 이 주변에 이제 농지들이 많이 있다고 쳐볼게요. 농지 쭉 있는데 이렇게 A 농지, B 농지, C 농지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농지든 일단은 비옥도는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요 순이익은 아직 지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에서 어디서 농사짓건 밀농사 진다 과정이 있고요. 매출액에서 뭘 빼요?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을 빼야죠. 생산비 빼고 수송비도 빼야 되겠네요. 자, 수송비도 빼야 되고 여기서 지대도 토지 임대료도 빼야 되는데 요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요 순이익인데 만약에 지주가 돈 달라면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요때 이게 결국은 뭐 지대를 결정한다. 이걸 입찰지대를 하는 겁니다. 지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땅이든 뭐는 똑같다고요?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땅이든 매출액은 비슷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쳐볼게요. 근데 A 농지 같은 경우는 수송비가 작게 들죠. 작게 드니까 순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지급할 의향이 있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돈이. 그래서 지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C지역 같은 경우는 수송비가 많이 들죠. 수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지대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과 이 땅의 지대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뭐야? 결국은 뭐 때문이라고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요거는 무슨 농이냐면 요거는 채소라든가 과일농을 생각해 볼게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 얘는요 버터나 치즈 같은 거, 낙농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즈 1제곱킬로미터당 이렇게. 채소 같은 경우는 자주 날려야 되죠. 농사 지어서 수확 여러 개도 계속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는 얘기죠. 치즈 만들어서 어쩌다 한번 보름에 한 번 정도 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순이익인데 요 정도. 자, 만약에 A 지역에서 채소나 과일농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A 지역, B 지역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하다가 여기로 갑자기 넘어가게 되면 자주 날려야 되니까 얘네들 수송비가 확 더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하다가 여기로 하게 되면 수송비가 갑자기 더 크게 확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확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확 줄을 수가 있겠네요. 확 줄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채소나 과일농의 입찰지대 곡선 혹은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나 과일농.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어쩌다 날르면 되죠. 그리고 얘는 자,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일제 빼곡히 제곱킬로미터당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지만 버터나 치즈는 낙농업 같은 경우는 광활한 토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하는 겁니다. 예컨대 B 지역에서 낙농업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쳐보자. 근데 만약에 C 지역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하다가 여기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죠. 왜냐면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 조금 떨어지겠네요.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냐면 버터나 치즈농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지주가 땅 주인이 이제 둘을 불렀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안쪽에 있는 땅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야, 너 채소농 너 한 달에 임대료 얼마 줄래? 그랬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할 용기가 있는 거죠. 근데 버터나 치즈농은 요만큼밖에 지불할 용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 입주한다고요? 여기는 채소나 과일농이 입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요 버터나 치즈농이 이렇게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집약농업이다. 그 다음에 버터나 치즈농 같은 걸요 조박농업이다. 이렇게 이제 입주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론소라는 사람은 이러한 그 트윈엔의 그 고립국무형을 응용해서 도시 토지에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응용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 상업용, 어떤 지역이 이제 도시가 있다면 이 안쪽에 이제 중심 상업지구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그 상가가 여기 있냐, 상업용 부동산 여기 있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루에도 수십 대씩 막 수십 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그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확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입찰제 곡선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안쪽은 보통 상업용 부동산이 입지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는 주택이 입지하고 바깥쪽은요 공장이 입지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요걸 가지고 직주 분리 현상 요것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심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지론을 좀 마무리했고, 자, 이번에는 금융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은 일단에 어떤 그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융통이라는 표현 자체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빌린다. 뭐 이런 표현을 뭐 융통한다 해주죠. 근데 이 금융은 융통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을 총망라해서 보통 금융해줍니다. 금융. 이때 돈을 조달하면서 보통 이제 차용증서라든가 아니면 부채증권인 채권 같은 거 발행하는 금융이죠. 이런 거를 보통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해주고, 돈을 출자받으면서 주로 이제 지분증서라든가 주식 있죠. 주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을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이때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부채금융과 관련돼서는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빌리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돈 빌렸을 때 이자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그 얘기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원금 이자는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면서 10년 동안 쪼개서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고 10년 있다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환 방식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론에서 좀 까탈스러운 내용이 바로 그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있죠. 이 제도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리츠회사라고 하는데 리츠회사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회사 법 이게 자주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맨 먼저 부동산 금융의 서설이다 해서 이 서설은 뭐 직접 금융이냐 간접 금융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니까 저당 관련 기초 용어에다 해갖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식으로 빌려주냐면 이렇게 과거에는 LTV 위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담보가치 위주로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동산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자, 요 L인 론입니다. 론 투 밸류다 해서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보통 담보 가치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 요걸 LTV다 해줍니다. 대출액. 예를 들어서 LTV로 6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1억짜리라면 얼마 빌려주겠다고요? 6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제 LTV 위주로 빌려줬는데, 근래 들어서는 LTV하고 DTV를 혼용해서 이거 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D라는 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다 해서 뎁트 해갖고 매기 지불하는 원리금액 있죠? 매기 혹은 매년 지불하는 원리금. to 인컴이라는 건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도 보고 좀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연간이면 연으로 주로 따집니다. 연간 소득 대비 요걸 담보대출로 해줬을 때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요거를 DT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TI 비율이 40%가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 얘기는 3천만 원을 버는 자가 있다면 3, 42에서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 있죠. 그 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돈 빌려갖고 은행에다 준 돈이 너무 많으면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버는 자가 있다면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 그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까지. 자, 요때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연간 요때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대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것도 포함돼요? 기타 부채가 있다면 기타 이자 나가는 거 있죠? 요것도 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 계산할 때는 원리금 준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요 연간 원리금액은 대출액에다 원리금 준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갖고 이렇게 해서 연 원리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과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돈을 빌렸을 때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자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율 조정 여부와 관련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1억을 빌렸는데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5%였는데, 자, 2, 3년 지나니까 물가가 무진장 올랐다.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는 얘기죠.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돈으로 물건을 조금밖에 구입 못하니까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 해줍니다.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이런 것을 고정금리 제도다 해줍니다. 고정이자율 제도. 그래서 결국은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자가 크게 손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안 되겠다. 5%가 약정금리인데 이걸 한 7%로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변동금리 제도다 해줍니다. 변동금리. 그럼 결국은 그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이자로 올리면서 차입자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차입자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가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걸 초기 약정금리라고 하는데, 초기 약정금리를 보면 은행에 이제 상품마다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선택이 가능한 상품도 있는데, 어쨌거나 고정금리가 보통 변동금리보다는 보통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왜 높은가 했더니 얘가 됐든 일단 실질금리가 뭐예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자율 있죠? 이거를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얘도 뭐라고요? 실질금리다. 근데 이거는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지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죠. 발생하면 변동금리는 그때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때 올릴 수 없잖아요. 건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얘는 미리미리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가 있다면, 인플레율이 있다면 요걸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약정금리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상된 인플레를 감안했다고 해서 대출자는 위험이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예상된 인플레를 잘못 감안하게 되면 실제 인플레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또 손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런 얘기 좀 기억하시고, 어쨌거나 이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로 7%로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시장금리, 요 시장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따라 변동되는 시장의 평균금리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플레에 따라. 그래서 시장금리가 5% 하락했다고 쳐볼게요. 5%.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은행 입장에서는 신났죠.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신났는데, 문제는 차입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차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거를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얼마라고요? 5%의 낮은 이자로 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7%나 높은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열이 받네요. 그래서 자, 안 되겠다. 에라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죠. 이거를 조기 상환 위험이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위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너 왜 만기까지 돈 빌려가 놓기로 하고서 일찌감치 갚았냐는 얘기죠.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거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시장금리가 한 9%로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7%로 받긴 하고 있지만 이걸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9%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준 은행들은 뭐 손해가 막심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면 여기에는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감안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 인플레가 더 커져서 그런 겁니다. 더 커져서. 그래서 은행 손해가 막심하네요. 이게 이제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이자율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이자율 위험이다. 혹은 금리 위험을, 이 부분을 금리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이자율 위험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얘가 돈 일찌감치 갚는 다음 높은 이자를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갚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잔금을 좀 깎아줄 테니까 잔고를 좀 일찌감치 갚어라 해서 이제 꼬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관련된 얘기는 이런 얘기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변동금리는 나중에 인플레가 실제 발생하면 그때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여기다가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자,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변 이자율 제도다 해서 얘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형태고, 조정 이자율 제도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든가 뭐 다른 요인에 있어서 그런 것도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조정 이자율 제도다. 아니면 담보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이자율이 반영하겠다는 걸 답을 하고요. 조정 이자율 제도다. 그 다음에 재협정 이자율 제도는 일정 기간마다 만나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재협정 이자율 제도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는 건들지 않는 대신에 이 남아있는 금액 있죠? 잔고를 좀 올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건 뭐 흔치 않지만 이거를 가격 수준 조정 대부를 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 조정 대부.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이고, 실무적으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변동금리를 조정하냐면 이렇게 조정합니다.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확정을 시킵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은행 마진은 여기서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따라 계속 변동이 됩니다. 변동되는데 과거에는 주로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해서 CD금리를 기초로 해갖고 양도성 예금증서의 시세금리 있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기준금리를 정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픽스다 해갖고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해갖고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있죠? 그래서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자금 조달의 수단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을 가지고 그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세히 나오긴 힘들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 좀 알아볼 거냐면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원리금 상환 방식은 요 세 놈은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해서 상환해라. 세 번째는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 상환 방식을 하는데, 자 어쨌거나 요 그림이 여기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초기입니다. 초기에 원금액이 됐든 원금을 갚는 금액이 초기에 가장 큰 게 원금 균등,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 세 번째는요 체증식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원금 이자를 합쳐서 갚는 금액 있죠? 원리금 상환액을 볼게요. 원리금 상환액도 가장 큰 게 얘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에 원금을 갚은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초기에 만약 가장 많이 갚은 게 어떤 거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원금 균등은 자, 매기 10,000원을 빌렸다. 그러면 그 상환 기간 동안에 좀 나눠서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금에 이자를 붙여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 셋 중에서 초기의 자금 회수가 가장 빠른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매기 원금이자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매기 고정금리를 가정한다면 매달 나가는 돈이 똑같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해하기가 쉽고 장기 계획을 짜기가 용이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는 원금 상환액이 작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원금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만기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반 정도가 상환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증식은 요거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만 갚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 예정 보유기간 짧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변동금리 형태가 됐다면 갑자기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이제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은 그 파산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거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상. 그러니까 초기에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갚아라 이렇게 할 경우는 그 이자 부분이죠. 이자 부분은 원금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원금액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는 이렇게 대출채권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 저당권의 유동화, 일단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좀 지우고. 자, 은행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어떤 은행이 있다면, 자, 신한은행이 있다. 신한은행이 있으면 주택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자, 돈을 이렇게 빌려줬다. 그러면, 자, 그 자금이라고 할게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원금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거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이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만약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저당권이라고 해서 담보로 잡은 물건을 처분해서 남들보다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입니다. 물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신한은행이 100억을 예금받아서 100명한테 1억씩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10년이고 30년을 받는 돈인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뭐 1억씩 예금한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신탁사라든가 생명보험사 같은 어떤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한테 이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팔아보는 겁니다.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팔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얘들이 기관 투자자가 이제 이걸 사준다면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돈을 또 다시 빌려주게 되면 또 원리금 수익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얘들이 사준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빌려주면, 이게 나라고 쳐볼게요.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원리금 수익권 저당권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제3자인 기관투자한테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담보대출 해준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쏙 빠지겠다. 근데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얘는 모르는 사이죠. 그러니까 나는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기본적인 논리가. 근데 얘는 문제는 이거는 단기 대출이 아니라 장기 대출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에 그 주택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요? 기관 투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러 이런 걸 뭐하러 투자합니까? 다른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IMF 때 지금부터 나온 제도인데 IMF 때 대기업들이 무너지니까 그 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아주 그 시장 자체가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 금융기관들을 보고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에 이런 회사들한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모든 채권들 있죠. 아니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대출 채권, 카드회사가 갖고 있는 카드론 같은 모든 채권들을 거의 다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게 하면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는 그 돈을 그런 채권을 사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미래에 받을 채권을 기초로 해갖고 이걸 가공해서 미래 받을 돈을 기초로 해서 가공해서 유가증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ABS라고 하는데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기관 투자자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기관 투자자가 사준다면 연쇄부도 같은 거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 투자자가 안 사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대기업 같은 게 망하면 대기업한테 받을 돈 없어질 거 아니면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날 짓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ABS 제도로 하는데 ABS 제도는 이 당시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ABS 제도. 자, 그래서 안 되겠다.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은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니네들 무조건 나한테 원리금 수집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주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얘들도 이제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쨌거나 미래 받을 채권액이 있죠. 채권액을 기초로 해갖고 이걸 그대로 사들인 원리금 증권과 저당권의 권리를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만들어 팔았다는 얘기죠. 이걸 MBS다 해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급 보증해주겠다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경매처분에서 들어온 돈이 넘어가더라도 자 얘들은 다 주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줬는데 자, 그 돈을 못 갚는 바람에 경매처분에서 3천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얘들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얘들 넘겨주면 되는데 얘들은 지급 보증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1억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손해날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사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어디요?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주택경기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했던 제도가 뭐냐면 뭐랄까요? MBS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밑에식으로 운영하는데 순서는 달리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합니다. 먼저 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시중은행한테 먼저 돈을 줍니다. 그러면 대출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더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요거를 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보금자리론. 얘는 대출비율이 최대 70%이고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30년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형태로 빌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돈을 빌려줬으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주권 저당권 생겼죠? 그러면 얘들 수수료 빼고 이렇게 바로 이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돈을 받았으니까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거와 관련돼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9년도에 설립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해서 코모코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이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금자리론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MBS도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87년도에 설립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일전에 어떤 대출 보증을 주로 서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2007년서부터는 어르신들한테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택을 한 채 담보 잡히고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상품에 대해서 보증도 서기로 했습니다. 이게 2007년서부터 이거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이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통합해서
2004년도부터 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던 일을 다 도맡아서 같이 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MBS의 발행 효과는 읽다 보시면 좋은 얘기가 다 써 있을 겁니다. 그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지급보증은 없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원래는 지급보증은 이런 어떤 그 MBS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MBS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은 얘는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이 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대출만 대행해주면서 얘네는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자, 어디 갔어요? 네,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그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MPTS다 해서 이거를 지불 이체증권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MBB다 해갖고, 이거는 약어는 나옵니다. 이걸 저당채권. 그다음에 이걸 MPTB다. 지불 이체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가장 큰 그 내용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리금, 취권, 저당금 생기죠? 그럼 이러한 권리를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인가, 그 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는 MPTS 같은 경우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투자자한테 넘긴 겁니다. 완전히 넘기고 자기는 쏙 빠지겠다, 들어온 돈만 전달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고정금리 제도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나중에 경매 처분해서 돈 덜 들어오면 그런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그리고 MBB 같은 경우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미래에 받을 채권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자가 모든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걸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위험을 좀 나눠 갖자는 측면에서 저당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긴 스타일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고 조기 상환 위험은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고, 어쨌거나 얘는 이제 이거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전부 다 채권은 채권이지만 얘는 지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분형 MBS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이라고 해주면 안 되고, 얘는요 일반적인 회사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채권형 MBS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가지 섞어놨다 해서 혼합형 MBS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경매 처분하더라도 얘들한테 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그 채권액 전액을 다 발행하면 안 됩니다. MBS를 발행하면 안 되고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만 발행해야 돼요. 요만큼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 받을 채권액을, 요거를 초과 담보로 하는 겁니다. 초과 담보.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들어온 돈을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초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 때, IMF 초창기 때는 주로 MBB 형태로 발행하다가 요즘에는 MPTB를 약간 섞어놓은 CMO 형태로 주로 발행합니다. 자, CMO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발행 구조는. 다만 얘는 MPTB가 미래에 받을 채권액이 요만큼이라면 이걸 하나의 MPTB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만기를 달리하는 여러 상품을 쪼개서 이렇게 발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만기별로 이렇게 그 이자율 같은 거 좀 달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CMO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투자회사냐면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투자 신탁이 어떤가요? 투자 신탁사는 자, 수많은 사람도 돈을 끌어들이죠. 투자자들도 돈을 끌어들인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조성한 자금을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펀드. 투자자들은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을 불려달라고 이거를 투자 신탁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데 여기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에 투자한다.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리치 해주면 수많은 사람들 돈을 끌어들여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 생기는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과거에 운영하던 스타일은 돈을 끌어들이면서 위탁형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를 신탁형 리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IMF가 터지면서 부도 직전의 회사들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회사형 리츠입니다. 그래서 회사형 리츠는 일종의 이제 돈을 끌어들이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얘는 과거에는 이제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지만 이거는요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얘는 이 주식은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주식을 들고서 회사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뭐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 가서 이제 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회사형 리츠다 해줍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크게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기 관리 리츠와 그다음에 위탁 관리 리츠 이렇게 구분되고, 그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다시 말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의 건물을 구입하는 것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구조 조정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그 책에 요약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긴 좀 시간상 문제가 되니까 좀 끝까지 잘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금융 조달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신디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라고 있는데 얘네들 둘은 지분 금융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돈을 끌어들이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주식과 유사한 사원권 같은 거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지분 금융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야말로 해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온 금융기법인데, 자, 이 SK건설이 어떤 공사를 따냈냐면 터키에 여기가 터키는 일부는 유럽을 끼고 있고 일부는 아시아를 끼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여기다가 이제 터널 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중해인데 바다 밑을 뚫어서 복층형 터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터키의 기술 갖고는 안 되니까 외국에다가 이제 입찰에 붙였는데 SK건설이 따낸 겁니다. 그래서 요 공사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이 금융지원단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이 이게 대주단을 결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한국에는 수출입은행이라든가 무역진흥공사, 보험공사, 유럽계 은행으로는 유럽투자은행이라든가 IBRD 이렇게 해서 유럽부문 개발은행 이런 데 있죠. 한 10여 개 은행이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가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여기 니네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보통 요거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인데 보통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데 왜 이런 회사를 만들어 하는 거냐면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얘와 얘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대수로 건설에, 대수로가 아니라 유로아시아 터널 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터널 프로젝트에 투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를 갚는데 우선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BOT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자,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운영해가면서 수익을 얻는 그러한 형태로 했는데, 만약에 차들이 몇 대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톨게이트 설치해서. 그래서 그때는 돈을 회수를 못하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금융조달기법이 PF다 해서 거기 있는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론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용 관리 개발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